안녕하세요. 프로여행 겸 밤비와 함께하는 세 번째 해외여행. 이번 목적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저희는 2025년 1월 설날을 이용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용할 항공사는 에어 프리미어라는 항공사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이코노미석보다는 더 좋은 그런 좌석을 예매를 했고요. 지난 8월 특가를 이용해서 140만원, 그리고 강아지 요금은 왕복 56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설날 연휴의 첫날이라 인천국제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강아지와의 미국 여행을 앞두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천공항의 출국심사 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때문에도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용하는 에어프리미아라는 항공사가 제가 출발할 당시에 지연이나 연착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미국 환율이 1,500원까지도 올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떠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이 안 좋다는 뉴스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지만 강아지와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저희가 체크인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강아지하고 같이 해외에 가는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할 때 강아지 동물감옥 서류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티켓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체크인을 할 차례가 되어서 강아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또 강아지 무게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가방까지 포함해서 총 7kg까지가 기내 동반 반입이 가능했고요. 밤비는 6k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게 에어프레미아는 이렇게 지상직 직원이 강아지 가방을 줄자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하실 분들은 강아지 가방을 꼭 항공사 규정에 맞는 사이즈로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 서약서도 작성을 하고 수화물도 붙였고요. 티켓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비행기 탑승하면은 가방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야외에서 산책을 즐겨주었습니다. 설날 연휴 첫날이고 인천공항 출국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저희도 빨리 줄을 섰고요. 강아지가 있는 경우 보안검색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40분 만에 면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한 오후 8시쯤 되어야지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집이라도 하나 사려고 가봤습니다. 얌전히 있어. 빵만 사. 금방 올게. 강아지 밤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빵이랑 음료수만 사서 후다닥 계산해가지고 빨리 나왔습니다. 우리 밤비 엄마를 잘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비야, 엄마 이거 빵 사는 동안 얌전하게 기다리고. 진짜 명품 강아지야, 명품 강아지. 응? 밤비가 프로여행견답게 엄마를 너무 잘 기다려줘서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주고 같이 인천공항을 누벼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강아지랑 장거리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인천공항을 엄청 걸어서 이제 강아지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날은 제가 오전에 회사 출근했기도 했었고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제가 먼저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강아지랑 저랑 둘이 오붓하게 앉아서 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에어프레미아 특가 세일을 이용해서 샌프란시스코 왕복을 140만원에 예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3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좀 아는데? 밤비야,
이 가방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10시간을 있어야 하는데 어쩌지? 어쩌지? 뭐 있어? 바로 뒤에 저희가 탑승할 에어프레미아 항공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에어프레미아 지연이랑 연착이 잦아서 걱정했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정시에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밤비랑 이번에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특가 세일이어가지고 비행기 표를 140만 원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비가 기다렸다가 지쳤는지 이렇게 둥글게 몸을 말고서 기대서 자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탑승 시간이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건조할까봐 가슴 마스크하고 물수건을 준비를 했고요. 설날 연휴 첫날이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탑승을 위해서 강아지 가방을 지퍼에 잠가서 넣었고요. 이제 저희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에어프레미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을 합니다. 이번에 탑승할 좌석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좌석인데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코노미 좌석이고요. 이 좌석이 제가 탑승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확실히 1.5배 넓고요. 생김새도 다르죠? 그런데 구형 기종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너무 운이 안 좋았는지 구형 기종에 당첨이 돼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좌석을 한눈에 딱 보면은요, 조금 이코노미보다는 훨씬 넓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연휴 첫날이라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만석일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아서인지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앞좌석 의자 밑에 두면 되고요. 아래 공간이 넓어서 제가 발을 막 움직여도 강아지 가방과 절대 닿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바닥 레그룸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기내에서 제공하는 물품은 이렇게 슬리퍼하고 담요, 그리고 헉슬리라는 브랜드의 어메니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품 책자도 있는데 판매 구성이 꽤 다양했고요. 그런데 구형 기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좌석 팔걸이 사이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봐야 했습니다. 이게 구형 기종이라서요, 모니터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고 화질도 너무 안 좋아서 아쉬웠습니다. 신형 기종은 이렇게 모니터가 굉장히 크고 화질도 좋거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얼마나 넓은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의자 자체의 등판이 넓은 게 느껴지시나요? 왜냐면은 좌석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등판 자체가 넓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여유 공간도 많이 남고요. 저는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 이렇게 앉았을 때 제 무릎과 앞좌석의 간격이요, 이렇게나 넓었습니다. 제 손이 엄청 넓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또 한 좌석당 한 창문 2개 정도의 넓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자를 뒤로 젖히는 거는 등받이를 바짝 세웠을 때, 그리고 바짝 뒤로 젖혔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젖혀져 가지고 이렇게 장거리 비행해서 갈 때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좌석이 뒤로 많이 젖혀지는 거는 좋았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 앞사람들이 의자를 다 뒤로 젖히면은 뒷사람은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정말 편했던 거는 이 발 받침대가 있어서 장거리 비행에도 다리 저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너무 편했고요. 또 이렇게 목 부분에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목베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또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기 코드는 이렇게 팔걸이에 있고요. 그런데 약간 충전이 조금, 전기 코드 충전이 헐거워서 충전이 좀 되다 말다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구형 기종이어가지고 조금 작고 화질도 안 좋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또 기내 엔터테인먼트가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아서 볼거리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후기에 의하면은 이런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다운받아 오라는 말씀이 좀 있으셔서 저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다운받은 거를 받아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륙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진 이후에는 이렇게 강아지 가방은 확장해주고 이렇게 담요로 가려주었습니다. 이륙 후 30분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메뉴는 비빔밥과 소불고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았더니 비빔밥이 품절이라고 하셔서 소불고기를 받았었고요. 에어프레미아가 기내식 양이 조금 적은 걸로 유명한데 혹시라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간식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콜라, 사이다, 주스, 생수, 커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기내식의 식기가 네모네모한 평범한 그릇이 아니고 이런 세모 모양의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인상 깊었고요. 기내식의 맛은 그냥 평범한 인스턴트 맛의 기내식이었습니다. 대충 일본 상공을 지날 때쯤에 첫 번째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나중에 강아지랑 일본도 여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도 궁금해서 화장실 가는 김에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앞에 2개의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화장실에 조명이 켜집니다. 그런데 비누하고 휴지랑 종이컵만 있어서 약간 당황을 했고요. 근데 사실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는 꼭 필요한 것만 두는 실속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도 우리 강아지 밤비 이렇게 얌전하게 잘 있어 주었습니다. 넷플릭스 좀 보다가 잠을 좀 자고 나니까 이제 착륙하기 3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착륙하기 3시간 전에 두 번째 기내식을 준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기내식은 맨 뒤에부터 서빙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메뉴는 오믈렛이랑 죽이 있었고요. 저는 한식보다는 양식을 더 좋아해서 오믈렛을 선택을 했습니다. 맛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내식의 맛이었고요. 그냥 과일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공항 날씨는 대체로 맑으며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착륙해야 돼서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접어주었습니다. 우리 밤비 10시간 장거리 비행 동안 정말 얌전하게 잘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승객분들도 강아지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굉장히 신기해 하셨어요. 이렇게 10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우리 프로여행 겸 밤비 비행기 착륙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잘합니다. 손님 여러분께서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밤비가 비행기가 답답했는지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사람도 많고 오래 걸려서 최대한 빨리 내려서 빨리 줄을 서는 게 좋습니다. 입국 심사하고 동물 검역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프로여행 겸 밤비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강아지랑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동물 검역 심사를 또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짐을 찾고 세관에 동물 검역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세관 동물 검역은 그냥 미국에서 CDC 신청한 내역을 보여주고 한국에서 준비한 강아지 서류주를 보여주고 금방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밤비랑 미국 입국에 무사히 성공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냥 이유 없이 긴장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빨리 공항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강아지 밤비가 14시간 동안 거의 대소변을 못했어가지고요. 일단 야외로 빨리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얼마나 기가 빨렸는지 원래는 공항철도를 타고 호텔까지 갈 계획이었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기가 빨려서 그냥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기로 합니다.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접어서 캐리어에 넣었고요. 택시를 타는 승강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택시를 타러 걸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발하는 택시는 요금이 5.5달러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밤비랑 하는 이번 여행이 가장 뜻깊은 것 같아요. 밤비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했을 때 택시에서 딱 저러고 잤었는데 그날의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짠했습니다.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풍경들이 보이는데요. 강아지랑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야 제가 생각하던 샌프란시스코의 길거리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가다가 어떤 마약 중독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거를 봤는데요. 진짜 좀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이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택시 요금은 63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호텔에 체크인해서 창밖의 풍경을 보니까 이런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밤비와 샌프란시스코 입국에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펼쳐질 9박 10일간의 여행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여행 겸 밤비입니다. 밤비는 이번에 9박 10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는 동안 첫 번째 호텔로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에 있는 호텔 제퍼라는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예약할 때 호텔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요.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숙소 목적지에다가 원하는 도시를 입력하고요. 샌프란시스코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를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원수도 원하는 인원수만큼 설정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강아지 동반이 가능한 호텔이기 때문에요. 필터를 한 번 더 설정을 해줍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필터링 버튼을 눌러서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는 필터가 있거든요. 반려동물 동반 가능을 클릭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는 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호텔들의 명단이 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명단에 뜨는 호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약한 다음에 항상 호텔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강아지 동반이 정말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제가 호텔 제퍼를 선택을 한 이유는요.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어 39, 피셔맨즈 워프 쪽의 동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상으로 바닷가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하고도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호텔 제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호텔 제퍼까지는 택시를 이용했고요. 택시 요금은 6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호텔 제퍼에 도착하자마자 1층에서 바로 체크인을 진행했고요. 체크인할 때 강아지 요금은 일정에 관계없이 75달러를 지불했고요. 보증금은 250달러, 그리고 여기는 리조트피라고 해서 세금이나 인터넷 이용료 그런 것들을 포함한 가격으로 리조트피 211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호텔들은 강아지하고 같이 입실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배정받은 객실은 3층이었는데요. 제일 높은 층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4층 제일 높은 객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화물 엘리베이터만큼 굉장히 커서 캐리어를 들고 강아지랑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 제퍼의 4층 평면도인데요. 이 네모들이 다 객실일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객실 요금이 다 다르고요. 당연히 바다가 보이고 베란다가 있는 객실일수록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발코니를 여니까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요. 저 멀리 있는 알카트라즈 섬까지도 같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렇게 멀리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풍경도 같이 잘 보였고요. 객실을 보여드리자면은 미국에 있는 호텔답게 객실의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있고요. 이 호텔이 바다를 컨셉으로 하는 호텔이어서 이런 식으로 마린룩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건도 3개씩이나 넉넉히 챙겨줬었고, 아쉬운 점은 샤워기는 해바라기 샤워기여가지고요. 샤워 필터 설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옷장문을 열어보면요. 다리미랑 다리 밑판, 금고, 깃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앞부분은 빨간색으로 포인트도 되어 있고요. 커피 메이커도 있었고, 유용했던 게 전기 코드가 저렇게 문어발식으로 생겨서요. 전기 충전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냉장고도 있어서 마트에서 쇼핑한 과일 같은 거 보관할 때도 굉장히 편리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할 때 2병을 주고, 물을 더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먹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에 온도 조절기도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1월에는 저녁이 되면 조금 춥더라고요. 발코니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티타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고요. 객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렇게 바다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알카트라즈 섬도 보입니다. 호텔 정원 안쪽에 이렇게 안뜰 정원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강아지랑 가끔 산책도 하고 모닥불도 피워서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발코니가 있는 객실이 있고 발코니가 없는 객실이 있는데요. 당연히 발코니가 있는 객실이 요금이 더 비쌌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런 풍경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피셔맨즈 워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진 이후에도 항상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1층 로비에도 내려가 봤는데요. 바다를 컨셉으로 한 호텔이라서 이렇게 컨테이너도 있고 둥근 창문이 있고요. 현대를 봐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렇게 둥근 창문이나 흔들의자 같은 바다를 컨셉으로 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1층 로비에 ATM기도 있고 그리고 각종 투어 같은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호텔 안쪽에 있는 안뜰 정원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밤에는 이렇게 모닥불도 피우고 불빛도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호텔 안에 레스토랑도 있고요. 이 밖으로 나가면은 피셔맨즈 워프 골목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마시멜로우를 주고 있어서요. 저도 한번 강아지랑 같이 구워 먹어 봤습니다. 저 건물에는 플레이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차 요금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 인생 4컷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있었고요. 인생 4컷이 전 세계에 다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호텔 위치는 피셔맨즈 워프 중앙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 다니기에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피셔맨즈 워프가 상대적으로 노숙자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텔 동네에 있는 쪽에 한 블럭당 노숙자가 한두 명 정도는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기에 너무 좋은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랑 지내기에도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호텔 제퍼에서 제가 6박 7일 동안 묵었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자면요. 장점은 위치상으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너무 좋았었고 호텔 근처에 웬만한 드럭스토어나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있어서도 또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와이파이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도 안 되고 넷플릭스 다운로드도 안 될 정도로 와이파이가 너무 느렸고요. 저는 이게 미국이라서 와이파이가 다 느린 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호텔은 와이파이가 느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지다 보니까 항상 노랫소리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밤 10시까지는 들려서 조금 시끄러웠고요. 복도에 방음이 전혀 안 돼서 강아지가 약간 예민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 약간 연식이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까 바닥에 카페트에 그 쿰쿰한 냄새가 아무리 환기를 해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텔 제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요금을 일정에 관계없이 $75를 받았었고 리조트 피도 하루에 $30씩을 받았어요. 강아지 요금과 리조트 피를 별도로 또 지불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큰 지출이었는데요. 그런데 잘 검색해보면은 강아지 요금이나 리조트 피를 받지 않는 미국의 호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아지와 6박 7일 동안 지냈던 샌프란시스코 호텔 제퍼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강아지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유럽은 강아지의 마트나 슈퍼마켓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그 파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강아지와 마트에 출입을 할 수 있을까요? 호텔 근처에 있는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에 가봤는데요. 서비스 애니멀만 마트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소고기가 들어있는 식품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강아지 사료를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아서 트레이더 조 마트에 강아지 사료를 구입을 하러 한번 가봤습니다. 서비스 애니멀을 제외한 강아지는 출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리드줄만 하고 마트에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비도 마트에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카트에 싣고서 마트를 구경을 했고요. 강아지와 마트를 구경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강아지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트레이더 조 마트에 왔기 때문에요. 강아지 음식이 있는 코너에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에 있는 강아지 음식 코너인데요. 이렇게 소고기나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거는 강아지 사료인데 강아지 사료는 모르는 브랜드여서 밤비가 안 먹을 것 같아서 그 다음날 강아지 용품점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에서 자체 제작한 PB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몇 개 사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차 적응 때문에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술도 몇 개 샀습니다. 강아지를 카트에 태우고 쇼핑을 하니까 강아지가 무슨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강아지랑 미국에 여행 와서 다 좋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과일도 이렇게 소분해서 팔고 있어서 공원에서 피크닉 하려고 과일도 몇 개 사봤습니다. 과일이 생각보다 당도도 높고 맛있더라고요. 아시안 푸드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트레이더 조 마트 안에 이렇게 리드줄만 하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어서 저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트레이더 조 마트에서 이렇게 쇼핑을 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강아지 사료는 구입하지 못해서 강아지 용품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랑 마트에서 쇼핑하기.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날 강아지 사료를 사러 강아지 용품점에 가보기로 하는데요. 택시로는 3만원 정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강아지를 가방에 넣지 않고도 강아지와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 풍경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스 탑승하기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강아지용품점은 펫스마트와 펫코라는 마트가 있고요. 저는 호텔에서 제일 가까운 펫스마트라는 마트를 가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펫스마트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펫스마트 1층 매장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약품인 프론트라인이랑 넥스가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환율 때문인지 가격이 많이 비싸서 저는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상 태국의 짜뚜짝 시장이라는 곳이 강아지 약품이 제일 가격이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무슨 진정을 시켜준다는 약품도 있었는데요. 하나 사볼까 하다가 밤비는 그렇게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훈련, 강아지 미용, 강아지 데이케어, 유치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데이케어 맡겨놓은 강아지들도 창밖으로 볼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강아지 사료, 강아지 간식, 강아지 산책용품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강아지 사료들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강아지 사료 브랜드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이 많았어요. 밤비가 찾던 로얄 캐닌이라는 사료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로얄 캐닌을 먹이는 거는 아닌데 강아지랑 가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흔하게 팔고 있는 게 로얄 캐닌 사료여가지고요. 가끔 한국에서도 해외여행 가기 한두 달 전부터 로얄 캐닌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로얄 캐닌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찾기 쉬운 사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강아지 그루밍이나 산책용품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 뼈간식 같은 것도 크기별로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고요. 미국은 대형견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저 정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뼈간식들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룡 뼈인 줄 알았을 정도로 와, 진짜 큰 간식도 많더라고요. 강아지 껌이나 치석 제거하는 껌도 이렇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 장난감들인데요. 미국은 강아지가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별로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용품으로 강아지 하네스, 목줄, 신발, 옷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랑 미국 여행 온 기념으로 하네스나 목줄 같은 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요. 환율 때문인지 가격 자체가 싸지가 않았습니다. 강아지 통조림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밤비가 입이 조금 짧은 편이어서 한국에서 먹는 시저캔을 팔고 있길래 시저캔도 몇 개 구입을 했습니다. 로얄 캐닌 사료하고 시저캔 몇 개를 구입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밤비가 입이 짧은 편이라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 것들로만 구입을 했습니다. 강아지용품점 펫스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버스 타고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제가 2014년도에 뉴욕 여행했을 때 맛있게 먹었던 치폴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2014년도에 먹었던 메뉴 그대로 시켜봤고요.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한번 환승해서 호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버스는 이렇게 강아지를 가방에 넣지 않고도 같이 탑승이 가능했고요.
버스에서 만난 현지인분이 밤비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샌프란시스코 여행 정보도 얻고 맛집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랑 미국 마트랑 강아지용품점에서 쇼핑을 해봤는데요. 미국의 강아지용품점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강아지랑 이렇게 마트에서 쇼핑도 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강아지용품점을 구경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이어서 저한테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견 밤비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날,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되어서 오후 12시쯤에나 일어났어요. 제가 미국 여행을 아무리 많이 와봤어도 강아지와의 미국은 처음이기도 하고 저도 10년 만에 미국을 와보는 거라서 미국의 치안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인데요. 보시다시피 토요일 오후 1시인데 아주 평화롭고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날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해서 갈디노스라는 랍스터롤을 파는 갓판 매장에 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 여행을 했을 때 랍스터롤을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랍스터롤을 먹으러 왔는데요. 관광지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36, 한국 돈으로 45,000원 정도 했는데요. 너무 돈이 아까울 정도로 맛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여기서 먹은 랍스터롤이 너무 맛이 없어서 이게 한 입에 치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는 샌프란시스코 여행 마지막 날에 루크스 랍스터에 찾아가서 랍스터롤을 다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바다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원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밤비도 피셔맨즈 워프의 냄새를 맡느라 바쁘네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2번이나 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가족여행으로 왔었던 샌프란시스코 수족관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그 수족관을 홍보하는 이런 물개 모양 동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해양박물관 같은데 샌프란시스코나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전시해 놓은 이런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전시관의 내용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이 됐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꼭 한 번쯤은 구경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랑 와보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인 마리타임 파크를 와봤습니다. 여기는 2015년도에 저 혼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했을 때도 한번 와봤던 곳인데요. 정말 바다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너무 낭만적인 장소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1,000원짜리 다이소 돗자리를 사갖고 와서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여유와 낭만을 즐겼습니다. 뒤쪽으로 기라델리라는 곳도 보이는데요. 초콜릿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저기는 강아지 동반이 실외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정류장이 있는데요.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항상 저렇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혼자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저 케이블카를 탑승한 적이 있는데 저게 가격도 한 12,000원 정도 했었고 배차 간격이 길어서 뭔가 강아지랑 탑승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탑승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밤비랑 케이블카랑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어봤고요. 이때 설날이라 그런지 저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뭐,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떠오르는 주택들이 보이네요. 이런 파스텔 톤의 집들을 보니까 이제야 샌프란시스코만의 낭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항상 어딜 가든지 저렇게 언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눈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즐기는 동안 밤비는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케이블카로 유명한 이유는 저런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라고 해요. 언덕이 어마어마하죠? 저희도 걸어 올라와서 오늘의 목적지인 프란시스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강아지 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프란시스코 공원에 도착하니까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아지 놀이터는 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하지 않아서 저렇게 대형견의 강아지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나 밤비는 큰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처음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만 구경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큰 대형 강아지들이 다 나갔길래 저희도 강아지 놀이터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고요. 잔디가 진짜 잔디는 아니고 인조 잔디였습니다. 밤비는 이런 미국의 강아지 놀이터에 처음 들어와 봐서 아직까지는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강아지랑 미국에 오면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강아지 놀이터에 데려와서 강아지 친구도 사귀게 해주고 미국의 광활한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강아지 놀이터는 어색해하고 밤비랑 같이 놀을 강아지 친구가 오지 않아서 위에 있는 다른 공원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위쪽에 있는 공원에도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요. 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밤비랑 크기가 비슷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이런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이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른 강아지 친구가 또 놀러 왔는데요. 둘이 원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밤비는 같이 껴서 놀고 싶은데 여기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남이 사는 동네에 자기가 놀러 왔다는 거를 아는 건지 끼어들고 싶은데도 어떻게 껴들지를 몰라서 저렇게 계속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밤비가 한국에서는 강아지 친구들한테도 잘 다가가는데 여기가 자기가 사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 외국에 나와 있는지를 밤비도 아는 것 같았어요. 우리 밤비 한국에서 12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는데 우리 밤비도 미국에서 강아지 친구들 사귈 수 있을까요? 드디어 밤비에게도 친구 2마리가 다가와 주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강아지 친구 2마리랑 같이 인사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는데도 어색한지 저렇게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무서울 때는 이렇게 엄마한테 딱 다가오는 밤비입니다. 두 강아지가 너무 친한 동네 친구들이어서 밤비가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역시 외국에 나와서 타향살이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코 공원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바다가 보이고요. 여기 앉아서 햇살도 받고 일광욕도 하면서 낭만을 즐겼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아까 낮에 사람이 너무 많아 못 갔던 부댕 베이커리를 갔고요. 부댕 베이커리는 사워도우라고 해서 신맛이 나는 효소를 이용해서 만든 빵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미국에는 강아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댕 베이커리는 클램 차우더라는 조개가 들어간 스프로 유명한데요. 이외에도 샌드위치나 케이크 같은 다른 디저트도 팔고 이렇게 기념품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식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이 샌드위치도 맛있어 보여서 하나 시켜봤는데 이렇게 해서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45,000원 정도 나왔고요.
진짜 별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국 물가 장난 아니죠? 강아지 실내 동반 여부가 되는지 몰라서 야외에 앉았는데 이렇게 다른 시추 강아지가 실내에서 먹고 있길래 저희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클램 차우더는 조갯살이 들어있는 스프인데 이렇게 빵에다가 부어서 먹는 스프이고요. 한국에는 없는 맛이어서 저는 1일 1 클램 차우더 할 정도로 자주 먹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초콜릿 스토어라는 초콜릿과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전 세계의 초콜릿 브랜드들이 다 모여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콜릿을 팔고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은 비만으로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강아지랑 유럽 스위스를 여행했는데 그때 봤었던 스위스 초콜릿들도 다 여기서 팔고 있었고요. 진짜 미국은 강아지들의 천국이고 초콜릿의 천국인 것 같아요. 1월에는 오후 5시 반쯤 되면 해가 졌는데요.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오후 5시쯤 되면은 강아지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날. 강아지 놀이터에 가서 강아지 친구들도 사귀고 강아지랑 같이 식당도 가고 너무 행복했던 첫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았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은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에 있는 피어 39라는 곳을 가볼 예정입니다. 이때도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일요일 오후 1시 정도였는데 벌써부터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도 피어 39라는 동네는 시내 중심가하고는 다르게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딱 보시면 대부분 관광객들이죠. 피어 39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바다사자도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답게 식당이랑 카페랑 모든 상점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 강아지 용품점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제가 미국의 식품 반입 규정 때문에 강아지 사료를 못 챙겨와서 강아지 사료도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사료는 없고 이런 옷이나 액세서리들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환율 때문이랑 미국 자체의 물가가 비싸서인지 옷 같은 것도 2개에 $45 하면서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강아지랑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 온 김에 기념품으로 양말이라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요. 저 양말 하나가 거의 10,000원 돈 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랑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김에요. 자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밤비가 말티즈하고 시추 믹스견이어서요. 시추 자석 하나랑 말티즈 자석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강아지 기념품도 꼭 하나씩은 사거든요. 밤비가 시추랑 말티즈 믹스견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 이런 마술쇼 같은 것도 하고 있었는데요. 영어라서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가지고 진짜 이방인 된 느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오면은 기념품으로 항상 냉장고 마그넷을 구입하는데요. 피어 39 곳곳에 이런 마그넷이나 기념품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놀러온 기념으로 마그넷을 2-3개 정도 구입을 했어요. 제가 구입한 샌프란시스코 마그넷들이고요. 이것도 한 15,000원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뒤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알카트라즈 섬이 보이고요. 여기 알카트라즈 섬에 투어라도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랑 있고 번거로워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리를 타고서 투어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텔이나 여기 피어 39에 와보셔서 투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피어 39의 명물 바다사자를 만났는데요. 저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바다사자끼리 서로 싸우는 게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비가 다른 동물들도 좋아해서 바다사자도 한번 보여줬는데
밤비는 바다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서만 바다사자를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샵이 있길래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오너먼트 같은 거를 한 $10 정도에 팔고 있었는데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저는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1월이라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때쯤에 맞춰서 오면은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크리스마스 샵까지 따로 있는 거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여가지고 저는 너무 신기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답게 이렇게 강아지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밤비랑 닮은 강아지 있으면 하나 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이 회전목마를 보니까 진짜 미국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욕제나 화장품 같은 거를 파는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강아지 밤비나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피어 39에서 놀았던 게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고요. 저랑 밤비는 그냥 샌프란시스코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게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핫도그 간식이나 자전거를 렌탈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둘째 날이었는데 아직 시차 적응도 덜 됐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기가 빨려서 밤비랑 저는 호텔에 일찍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햇빛을 받으면 쉬고 있는 밤비인데요. 밤비가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일광욕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밤비랑 이렇게 2-3시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미국 서부에만 있다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러 나왔어요. 일요일 저녁 5시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는 햄버거를 포장해서 공원에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낮에 왔던 마리타임 파크 공원에서 또 돗자리를 깔고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었고요. 햄버거를 다 먹으니까 이렇게 점점 노을이 지면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되니까 완전 이렇게 해가 졌고요. 그래도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여서 그런지 유동인구는 밤늦은 시간에도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호텔 들어가는 길에 누가 난동을 피운 건지 이렇게 쓰레기통이 나뒹구는 것도 봤는데요. 여기가 관광지여서 유동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후 5시쯤 되면은 호텔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2번째 날 밤이 저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밤비 미국까지 와서 강아지 친구들도 만나보고 새로운 공원도 가보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오늘은 피셔맨즈 워프에 있는 호텔에서 저 멀리 금문교까지 나가볼 거예요. 버스 탑승은 샌프란시스코의 1일 교통권인 뮤니패스를 이용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지 않고도 대중교통 버스에 탑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방 없이 버스를 탑승하니까 밤비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버스는 대형견들도 리드줄만 하고 버스에 탑승한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베테랑스 오버룩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한눈에 보이는 공원입니다. 원래 오늘 갈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버스에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쁘길래 충동적으로 내렸습니다. 저기 멀리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도 보이고요. 이런 화단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강아지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밤비가 아주 만족했습니다. 아래로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서 어린이들 데려와서 놀기에도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음료를 사다가 이렇게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있길래요. 저희도 한번 앉아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바라보면서 쉬어보았습니다.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시내 모습도 보이네요. 저희도 벤치에 앉아서 강아지 간식이랑 과일 포장해 온 거 먹으면서 좀 앉아서 쉬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명물 금문교를 배경으로 우리 밤비 정말 늠름하지 않나요? 조금 놀다가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데요. 같은 버스 정류장인데 상행이랑 하행을 같이 운행해서 버스를 잘못 탔어요. 앉아서 다음 버스를 10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이런 것도 지나가 보면은 참 추억인 것 같아요. 버스가 금방 와서 다음 버스를 탑승했고요. 밤비가 피곤했는지 이렇게 길에서 자더라고요. 길에서 잘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를 보러 더 가까이 가봤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택시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구글맵이 잘 돼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스 탑승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금문교에 도착을 했고요. 금문교에 도착하니까요. 이렇게 차량 터리범을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금문교의 철근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단면인데요. 이거를 1996년도 가족여행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밤비랑 같이 와서 보니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프로여행 겸 밤비 미국에 온 기념으로 국기 앞에서도 사진을 찍어봤어요. 금문교는 날씨가 흐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는 일부러 날씨가 제일 맑은 날에 찾아갔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죠? 금문교 주변으로 산책로가 정말 많은데요. 저희는 뒤편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바다가 넓게 확 트여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이 바다가 태평양인 것 같던데 여기에서 일자로만 수영을 하면은 강원도에 있는 저희 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뒤편 산책로에는 특별히 볼 게 없어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밤비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대로 저는 밤비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밤비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 주었습니다. 금문교 밑으로 이렇게 난간이랑 그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자살 방지용 그물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 한국의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유기견들이 미국으로 입양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국으로 입양 가는 강아지 임시보호 봉사도 하고 이동봉사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강아지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금문교를 다 구경하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3번이나 와봤는데도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로는 곳은 처음인데요. 강아지 산책시켜주기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여기가 입장료는 없는데 사진 찍기 좋아서인지 단체 패키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를 2번 가봤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랑 안 좋은 날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웬만하면 날씨가 좋은 날에 가는 게 좀 푸른 풍경을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에 다시 왔을 때는 날씨가 흐려서인지 약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역시 여행은 날씨가 전부인 것 같아요.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크리시 필드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강아지랑 한번 걸어서 가봤습니다. 크리시 필드 비치라는 금문교가 보이는 비치로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도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확실히 우리나라랑 유럽이랑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금문교도 보이고요. 마트에서 사온 과일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가 쪽으로 걸어서 와봤는데요. 1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 자체가 온화해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가져온 1,000원짜리 다이소 돗자리를 깔고 여유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금문교를 배경으로 강아지랑 사진도 한번 찍어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기 멀리 강아지들을 단체로 산책시키는 도그 워커도 보이는데요. 한국에는 없어서 저렇게 여러 마리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밤비도 저렇게 단체로 산책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큰 강아지랑 작은 강아지랑 저렇게 다 같이 산책을 하더라고요. 해변가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은 크리시 필드 마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강아지를 봤는데요. 자기 몸만한 막대기를 저렇게 들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정말 넓고 광활함이 느껴지는 샌프란시스코의 모습 같습니다. 해변가 쪽으로 더 걸어가면은 요런 풍경이 나오는 곳도 있는데요. 약간 강원도 강릉의 송정해변 같이 보였어요. 소나무 비슷한 나무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강아지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대부분 오프리쉬를 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많아서 저랑 밤비는 큰 강아지를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걸어다니기 좀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두 마리 다 엄청 장난꾸러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걸으니까 메인 퍼레이드 론이라는 큰 운동장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밤비만한 소형견도 있고 제 허리춤까지 오는 대형견들도 있었는데요. 밤비는 확실히 자기랑 크기가 비슷한 소형견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메인 퍼레이드 론이라는 운동장에 왔는데요. 초록색과 빨강색의 조화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부지가 엄청 넓어가지고 미국 대륙이 참 넓고 광활하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저희도 이 빨간 의자에 앉아서요. 마트에서 산 간식도 먹고 강아지 치킨도 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자를 자세히 보니까 뒤집어서도 쓸 수 있는 의자 같아서 뒤집어 보니까요. 이렇게 길게 앉아서도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세워서 등받이를 길게 해줘서 쓸 수 있는 의자더라고요. 디자인이 독특해서 무슨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의자였습니다. 그렇게 공원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환승하는 정류장에 월그린이라는 드럭스토어가 있길래 버스 환승해서 내리는 김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피셔맨즈 워프에 있던 CVS는 도난 사건 때문에 물건들이 다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주택가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들을 자유롭게 꺼내서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강아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걸어다니면서 쇼핑을 했습니다. 확실히 너무 시내보다는 이런 주택가 변두리가 도난이나 치안 같은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은 슈퍼두퍼 햄버거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걸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시내가 아니고 주택가여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도 적고 좀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중간에 서점이 있었는데 직원분한테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셔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서점도 구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렇게 서점에서 강아지랑 같이 자유롭게 구경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걸어가니까 슈퍼두퍼 햄버거가 나왔고요. 시내에서는 보안 때문에 가드가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는 주택가여서 지키고 있는 가드는 없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했고요. 강아지 동반 입장도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셔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강아지 동반 여부를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나 가게에서는 강아지 동반이 다 가능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혼자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도 슈퍼두퍼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그때 맛이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우리 밤비는 프로여행견의 효녀답게요. 제가 뭘 먹고 있을 때는 달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조용히 기대서 잠을 자는 편이에요. 정말 프로여행견답죠? 우리 밤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여정을 마치고 또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요. 이렇게 모자 씌어져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참 보면 샌프란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낭만이 있는 도시 같아요. 하루 종일 강아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산책도 많이 해서인지 밤비는 호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누워서 골아떨어졌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행복한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견 밤비였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9박 10일 여행 중 제일 바쁜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여행 일정을 서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버스는 이렇게 강아지를 가방에 넣지 않고도 강아지랑 같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펫프렌들리하죠? 오늘은 호텔을 옮기는 날이기도 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관광에 서둘러 봅니다. 39번 버스를 타고 코이트 타워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코이트 타워는 제가 2015년도에 여행 왔을 때도 가본 곳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타워예요. 10년 전에 혼자 와봤을 때도 좋았어서 밤비랑도 같이 와보고 싶더라고요. 입장료는 $10였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갔던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코이트 타워까지 와봤으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을 보기 위해서 계단으로라도 올라가 봅니다. 오, 우리 밤비가 계단 특기생이에요. 계단 특기생. 우리 밤비 정말 잘 올라가죠? 제가 평소에 운동 부족이라 제 허벅지가 터질 때쯤에 됐어야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이트 타워 정상에 올라와서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코이트 타워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을 360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롬바드 스트리트도 보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 호텔로 옮길 파이낸스 디스트릭트도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바다도 보이고 오클랜드 베이 브릿지도 보입니다. 저 멀리 제가 놀러갔던 피어 39하고 피셔맨즈 워프도 보이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지냈던 호텔 제퍼도 보이네요. 호텔을 보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360도를 돌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전경을 볼 수 있고요. 밤비는 코이트 타워에 와서도 사람들의 귀여움을 정말 많이 받았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 올라온 게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오래 앉아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도 계단으로 내려갔는데요. 밤비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제가 저렇게 안고 내려갔습니다. 올라갈 땐 그렇게 힘들더니 내려갈 때는 금방이더라고요.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한 게 너무 힘들어서 음료수를 안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39번 버스를 타고 워싱턴 광장으로 내려가 봅니다. 샌프란시스코 택시비가 비싸서 저희는 항상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버스 대중교통도 생각보다 이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워싱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광장도 제가 2015년도에 혼자 샌프란시스코 여행 왔었을 때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여기를 강아지랑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아쉽기는 한데 여기에서 돗자리 깔고 과일도 먹고 하면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강아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강아지랑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특별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소하게 산책하고 공원에도 가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외국에 나가도 친구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밤비는 외국만 나가면은 엄마보다 친구를 더 많이 사귀더라고요. 오늘은 다른 동네로 호텔을 옮기는 날이어서 버스를 타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를 탑승할 때면은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탑승해야만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강아지를 가방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밤비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같이 버스에 탑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펫 프렌들리한 문화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호텔인 호텔 제퍼를 체크아웃하고 짐을 찾고 택시를 타고 두 번째 호텔로 옮기려고 합니다. 택시는 호텔에서 불러줬고요. 두 번째 호텔인 클럽 커터 호텔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요. 비용은 11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택시비가 진짜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택시는 가급적이면 이용을 잘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호텔인 클럽 커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강아지 요금을 받지 않고 리조트 피도 받지 않아서 좋았었고요. 보증금으로 100달러를 지불하고 강아지 서약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밤비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럽 커터 호텔에 클럽 룸을 예약했고요. 클럽 커터 호텔은 오피스가 많은 금융가에 위치한 호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방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화장실도 작았지만 있을 건 다 있어서 만족합니다.
샤워 필터도 설치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책상과 의자도 있어서 업무를 보기에도 편했고 1층에는 복사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 뷰는 이렇게 생겼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재택근무를 해서인지 평일 퇴근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동네가 오피스가 많이 몰려있는 동네여서 상대적으로 노숙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클럽 쿼터 호텔이 있는 동네가 한적하고 노숙자도 적고 그리고 강아지 요금도 받지 않아서 지내는 동안 매우 만족했습니다. 밤비도 오늘 호텔 옮기느라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요.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무인 택시 웨이모를 이용했고요. 자세한 무인 택시 웨이모 이용 후기와 방법은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 택시 웨이모는 이렇게 혼자 우회전도 와, 알아서 하고요. 자동 우회전.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의 목적지인 유니언 스퀘어 근처의 테즈 스테이크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스테이크는 먹어봐야 하지 우와. 않겠어요? 뉴욕에서는 스테이크 먹으려면 100불 이상 들었는데 테즈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는 $30 정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굽기도 선택할 수 있고요. 소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맛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생각보다는 그냥 그랬고 짠맛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밥 먹고 있는 동안 우리 밤비는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주는데요. 밤비가 이렇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얌전하게 있어줘서 저도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프로 여행견답죠? 스테이크를 다 먹고 나서는 이렇게 유니언 스퀘어 근처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시내 중심가라서 그런지 서울만큼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내에 나오니까 뭔가 긴장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근처가 텐더로인이거든요. 여기가 케이블카 시작하는 탑승 지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도 2015년도에 혼자 여행 와서 여기서 줄 서서 케이블카를 탔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원래는 이 근처에 있는 호텔로 예약을 하려다가 호텔 로비에 노숙자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것 같아서 클럽 쿼터 호텔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만족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니언 스퀘어라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중심 시내인데요. 그런데 여기 도난 사건과 강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백화점들과 매장들은 거의 폐업을 한 상태로 공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말이었고 시내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빨리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길 가다가 제 스타일인 옷을 파는 가게가 있길래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얼반 아웃피터스라는 옷가게고 미국은 이렇게 강아지도 같이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귀여운 액세서리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어요.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것도 팔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 패딩 모양으로 된 열쇠고리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길래 따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매장은 3층까지 있는데요. 밤비랑 같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구석구석 다 구경을 해봤습니다. 옷이 약간 아메리칸 하이틴 스타일이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10년만 젊었어도 저도 이런 데서 쇼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옷 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가지고 또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랑 옷가게도 구경해보고 한국에서는 강아지랑 해볼 수 없는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랑 유니언 스퀘어 주변 시내를 둘러봤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시내라서 그런지 조금 뭔가 무섭다고 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라도 가서 쉬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만 되는 매장이 많더라고요. 유니언 스퀘어가 있길래 걸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비가 온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가 유니언 스퀘어 광장인데요. 여기도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데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왔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주변에는 메이시스 백화점, sak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까지 와본 우리 밤비. 정말 늠름하죠? 우리 밤비도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하느라 바쁘네요. 유니언 스퀘어 뒤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 있는 애플 스토어와 나이키 매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도난이랑 강도 사건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애플 스토어 앞에 경찰 2명이 지키고 있었고요. 애플 스토어에서 강도하고 약탈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도 걱정했는데요. 제가 막상 애플 스토어를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6 시리즈도 구경하고 아이패드도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애플 스토어가 한국에도 있기는 한데 강아지랑 같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애플 스토어에도 강아지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강아지한테 애플 스토어도 구경시켜주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애플 스토어까지 다 구경을 하고 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요. 뭔가 시내는 조금 돌아다니기에 뭔가 불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택시 기다리면서 신발 신은 강아지도 봤어요. 택시는 이번에도 또 무인 택시 웨이모를 이용했고요. 카카오 택시하고 이용 방법은 비슷합니다. 문을 열고 탑승을 하면요. 무인 택시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무인 택시 웨이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따로 참고해주세요. 탑승하고 나면은 바로 주행을 시작하고요. 운전기사 없이도 혼자 알아서 가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끼어들기까지도 알아서 잘 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숙소 근처에서만 돌아다녔습니다. 호텔에서 우산을 빌리려고 했는데 $15에 판매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랑 비 맞고 돌아다녔습니다. 어차피 현지인들도 우산 안 쓰고 그냥 돌아다니더라고요. 호텔하고 제일 가까운 치폴레라는 곳으로 밥을 먹으러 왔고요. 제가 2014년도에 뉴욕 여행하면서 맛있게 먹었었던 그 메뉴 그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동안 밤비는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줬어요. 치폴레에서 스테이크볼이랑 음료까지 해서 $16 정도 나왔고요. 비 오는 거리 풍경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비가 와갖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걸어가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페리 빌딩이 보이는데요. 이왕 외출한 김에 한번 걸어서 가보기로 합니다. 저 멀리 페리 빌딩이 보이네요. 원래는 비가 안 왔으면 저기서 소살리토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아쉽게 못 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페리 빌딩을 배경으로 사진도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또 걸어서 시내 주변을 구경을 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화장품 가게 세포라가 있더라고요. 사실 세포라는 작년 여름에 강아지랑 유럽 갔었을 때도 강아지랑 가본 적이 있는데 오늘 딱히 할 게 없어서 강아지랑 같이 화장품 가게 세포라를 구경을 해보기로 합니다.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세포라에 오면은 거의 한 100만원어치 정도 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장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세포라만 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 밤비도 나중에 예쁜 숙녀로 태어나면은 이런 데 와서 화장도 하고 예쁜 것도 사고 하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랑 그냥 미국의 거리를 걸으면서 미국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언젠가는 강아지랑 뉴욕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돌아보니까 저희 호텔인 클럽 쿼터 호텔도 있습니다. 클럽 쿼터 호텔은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하기에는 조금 위치상으로 불편했는데요. 그래도 오피스가여서 그런지 주말에는 이렇게 사람도 없이 아주 한적했습니다. 오늘 비 맞으면서 외출했는데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날,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페리빌딩까지 갔습니다. 택시가 페리빌딩 앞까지는 정차가 안 되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를 내려주었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샌프란시스코 현지인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걷길래 우산이 없는 저희도 그냥 비를 맞고 걸었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은 페리를 타고 소살리토라는 섬에 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비가 와서 그냥 페리빌딩에 와서 간단하게 점심만 먹으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날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고트 로드사이드라는 햄버거집에서 김치 햄버거를 팔고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페리빌딩은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는 터미널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나 음식을 파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트 로드사이드라는 햄버거집에 도착해서 김치버거와 마늘 후라이를 시켰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김치버거가 진짜 그 김치가 맞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밤비는 비를 쫄딱 맞아서 이렇게 다 젖었고요. 근데 미국에서나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도 강아지들한테 우산을 안 씌워주고 그냥 비 맞고 걷게 하더라고요. 케찹이랑 머스터드 소스통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고 햄버거집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문한 김치버거와 마늘 후라이가 나왔는데요. 와,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 김치가 맞더라고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그 김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에 계란 후라이도 들어있고 김치랑 고기 패티가 있고요. 미국에서 오랜만에 먹어보는 김치라서 그런지 첫 2입까지는 정말 맛있었는데요.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짠맛만 나서 한 반 정도만 먹다가 그만 남겼습니다. 밤비가 추워해서 택시 타고 호텔로 금방 들어왔고요. 따뜻하게 이불 덮고 한숨 잤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쳐서 랍스터롤을 먹으러 루쿠스 랍스터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9박 10일이 되니까 강아지 밤비가 힘든지 걷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길래 제가 이렇게 안고 걸었습니다. 밤비도 10살이라서 나이가 든 게 실감이 나네요. 저 멀리 루쿠스 랍스터 매장이 보이고요. 사실 샌프란시스코 첫날에 먹었던 랍스터롤이 너무 맛이 없어서 실망했는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 루쿠스 랍스터롤 소마라는 곳까지 걸어서 와봤습니다. 랍스터롤 세트를 주문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먹었었던 뉴욕에서 먹었던 랍스터롤이랑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피셔맨즈 워프에서 먹었던 랍스터롤이 너무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루쿠스 랍스터롤까지 와서 랍스터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진짜 마지막 날 저녁인데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샌프란시스코의 도시와 자연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세일즈 포스라는 공원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세일즈 포스 공원이라는 곳은 4층에 위치한 공원이라서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빌딩과 공원이 같이 조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홍콩에서 봤었던 홍콩 공원이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주말인데
평일 점심시간쯤 되면은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공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무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자연도 즐길 수 있지만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 공원도 있어서 굉장히 구경하기에 좋았습니다. 약간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같기도 했고요. 파리의 쿨레베르트 공원 같기도 했어요. 이렇게 세일즈포스 공원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밤이라서 그런지 괜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번 샌프란시스코 여행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다 밤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밤이라서 축배를 올렸어요. 밤비랑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밤을 치얼스! 밤비랑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진짜 마지막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날인데요. 오후 2시 비행기여서 아침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호텔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로 와봤습니다. 유럽 스타벅스는 강아지 실내 동반이 안 되는데 미국 스타벅스는 강아지 실내 동반이 가능했어요. 제가 마실 음료도 주문하고 강아지 밤비가 먹을 퍼푸치노라는 음료도 주문했습니다. 퍼푸치노는 무료고요. 주문하실 때 퍼푸치노 플리즈라고만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 밤비가 스타벅스에서 퍼푸치노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견생샷이 나왔는데요. 이 견생샷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정말 귀엽죠? 강아지랑 미국 가서 스타벅스 퍼푸치노 먹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네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나오니까 퍼피앤 요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가를 하는 클래스인데요. 거기서 귀여운 퍼피 아기 강아지랑 같이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아기 강아지가 같이 있죠? 이게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퍼피 요가라고 해서 아기 강아지랑 같이 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I like this. 이제 공항으로 갈 시간이 돼서 짐을 챙기고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강아지랑 유럽 여행 가서도 그랬듯이 제 한 손에는 캐리어를, 한 손에는 강아지를 끌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유럽 여행에서도 이렇게 한 손에는 캐리어를, 한 손으로는 강아지를 끌고 간 적이 있어서 저는 익숙합니다. 밤비가 효녀여서 제 발걸음을 잘 맞춰줘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이렇게 캐리어랑 강아지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출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더라고요. 캐리어랑 강아지를 끌고 계단으로 겨우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공항 바트 지하철 타는 기계가 먹통이네요. 이게 안 돼서 여기서 또 30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현지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티켓을 30분 만에 겨우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겨우 티켓을 구입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데요. 이번에도 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강아지랑 캐리어를 같이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밤비가 계단 내려가는 제 발걸음을 잘 맞춰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탑승할 공항까지 갈 철도가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밤비 9박 10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여행이 피곤했는지
공항철도에서부터 벌써 저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쯤이 되니까 저렇게 커다란 무지개가 떠 있더라고요. 진짜 어른이 된 이후로는 저렇게 큰 무지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강아지랑 같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아픈 데도 없고 다친 데도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철도에 내려서는 또 모노레일을 탑승해야 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얼마나 큰지 진짜 여러 번 고생 끝에 헤맸습니다. 그래도 공항에 잘 도착해서 항공사 체크인도 무사히 마치고 출국 심사도 마치고 이렇게 면세구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까지 12시간의 비행만 남았는데요. 밤비가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 9박 10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저희는 에어 프리미아라는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예약했습니다. 에어 프리미아 카운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인터내셔널 터미널 A에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얼마나 큰지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프리미엄 이코노미 카운터에 줄을 서봅니다. 1월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도 카운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밤비는 기내동반 탑승할 거라서 강아지 기내동반 체크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서류를 달라고 하셨고요.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강아지는 무게만 측정을 했습니다. 강아지 기내동반은 가방 포함 7kg까지 가능한데 밤비는 6.3kg이 나왔습니다. 강아지 기내동반 탑승 서약서도 작성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강아지 기내동반 탑승 규정을 잘 모르는 건지 정말 한참 동안을 웅성웅성하면서 좀 헤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한국인 직원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입국이랑 출국 날짜 확인하시고 티켓을 주셨는데 강아지 동반인 저에게 1A 좌석을 주셨는데 강아지 기내동반 탑승은 맨 앞좌석이 안 되거든요. 제가 확인했는데도 가능하다고 계속 하셨는데 나중에는 좌석을 맨 뒤에 좌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을 떠나 미국 출국 심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더니 출국 심사는 도장 하나만 찍어주고 굉장히 쿨하게 금방 끝났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경우 보안 검색은 그냥 강아지를 안고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과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출국 심사와 보안 검색까지 무사히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공항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기가 빨리고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비행기에서 강아지를 자게 하려고 공항을 막 걸어 다녔는데요. 출국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둘 다 지쳐서 그냥 앉아서 쉬기만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공항 내부에 있는 부댕 베이커리에서 클램 차우더를 하나 먹었습니다. 게이트 근처에 앉아서 쉬었는데요. 이렇게 밤비가 저를 잘 따라주고 비행기도 잘 타줘서 이렇게 미국까지 무사히 잘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탑승하기 마지막으로 밤비도 이렇게 간식을 먹어줬고요. 저도 남은 과일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비는 9박 10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여행이 피곤했는지 벌써 저렇게 자고 있는데요. 잠은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자야 되는데 우리 밤비 12시간의 한국 가는 비행도 잘 할 수 있겠죠?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 되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 가방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맨 마지막에 탑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상 직원 실수로 좌석을 맨 앞좌석을 잘못 줘서 저희는 결국 맨 뒷좌석으로 변경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가는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에 무사히 탑승을 했습니다. 좌석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중간 정도 되는 좌석인데요. 좌석의 생김새도 딱 봐도 다르죠? 아,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올 때는 구형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가는 거는 신형 기종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는 운이 좋게도 신형 기종에 당첨이 됐습니다.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앞좌석 밑에 놔주시면 됩니다. 에어프레미아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소개인데요. 한 번 타면 다시 찾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 말이 맞을지 제가 맨 마지막에 후기를 솔직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좌석 배치부터 다른데요. 232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들어가는 좌석수가 훨씬 적어서 이렇게 딱 봐도 훨씬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 기내 동반 탑승을 했는데요.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앞좌석 밑에 두시면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강아지 요금 왕복은 56만 원을 결제했고요. 강아지 요금을 지불했다고 해도 강아지에게 기내식을 주거나 좌석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내릴 때까지 절대로 강아지 가방에서 꺼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신형 좌석은 이렇게 강아지 가방의 사이즈가 앞좌석 밑공간에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맞는 가방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좌석 뒤로 젖혀주는 정도는요, 바짝 세웠을 때, 뒤로 젖혔을 때입니다.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판까지 올리면 이렇게 아늑한 상태로 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제 느낌상 신형 좌석보다는 구형 좌석이 뒤로는 더 많이 젖혀졌던 것 같습니다. 좌석이 뒤로 젖혀지는 정도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각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의 옆 간격인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들어가는 좌석 개수가 적다 보니까 옆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도 양옆으로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았고요. 제 손바닥이 하나씩 들어갈 정도로 양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좌석은 이렇게 옆에 수납함도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리모컨과 좌석의 젖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발받침대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저 발받침대가 있으니까 장거리 비행을 할 때도 다리 저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그룸이 넓어서 제가 다리를 뻗어도 강아지 가방과는 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형 좌석은 저렇게 생수를 꽂아줄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생수병은 에어프레미아에서 준 건 아니고 제가 따로 챙겨온 생수병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 헤드레스트가 있어서요. 목베개를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음은 좌석의 앞간격인데요. 저 A4 사이즈 정도 되는 기내 안내지가 저의 무릎과 앞좌석을 크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좌석과의 앞간격은 굉장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레그룸이 굉장히 넓어서 의자 밑에 강아지 가방도 두고 제가 다리를 뻗고 앉았는데도 강아지 가방에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인데요. 신형 기종은 이렇게 좌석 사이에 음료수를 놔둘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는 테이블은 좌석 사이에서 꺼낼 수 있고요. 이렇게 앞뒤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반 접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TV 모니터인데요. 구형 기종은 TV가 정말 작고 별로였는데 신형 기종은 이렇게 TV가 굉장히 크고 화질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터치스크린도 가능했고요. 영화와 TV 프로그램 이외에도 비행 정보나 면세품 구입, 간식 구입 등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다른 분들 말에 의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다운받아 오면 좋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를 다운받아서 보면서 왔습니다. 다음은 제공 물품인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베개, 담요, 슬리퍼, 그리고 기내 면세책자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헉슬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왼쪽부터 토너 패드, 건조할 때 닦아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크림, 향이 조금 독해서 별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립밤, 그리고 치약과 칫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비행기 앞쪽에 2개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화장실 1개의 세면대가 고장나서 사용 불가라고 써 있었고요. 12시간 장거리 비행 동안 그 수많은 승객들이 화장실을 1개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은 구형 기종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휴지하고 비누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필요한 것만 두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FSC 항공사처럼 다른 물품들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창문인데요. 창문 덮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버튼으로 창문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제어 방식인 건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창문이 자동으로 밝아져서 이륙과 착륙할 때 승객들이 창문을 제어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했습니다. 다음은 기내 와이파이인데요. 기내 와이파이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놓고는 제가 탑승했을 때는 기내 와이파이가 무슨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륙 준비를 마치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이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에어프레미아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이렇게 쾌적한 좌석에서 쾌적한 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요. 저희 비행기 드디어 이륙을 합니다. 밤비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로 비행기 타는 연습을 많이 해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강아지 가방 안에 얌전히 잘 있어줍니다. 이륙하고 나니까 승무원분들이 뭘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은 건강상태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상태 신고서는 어플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한국에 입국할 때 정말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강아지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강아지가 있다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나서요.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인천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하는 공시간입니다. 오늘 항공선은 이륙하고 30분 후에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비행에서는 비빔밥이 품절이라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비빔밥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음료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주스, 탄산, 생수, 커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내식 그릇이 평범하게 네모네모하지 않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특이해서 정말 차별화를 추구하는 항공사라는 게 느껴졌고요. 맛은 그냥 인스턴트 기내식 맛이었습니다. 저 닭가슴살 샐러드에서 닭 냄새가 조금 많이 나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양이 조금 적다는 평이 있어서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따로 간식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틀러리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커틀러리를 제공합니다. 총 12시간의 비행이었는데요. 첫 번째 기내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저는 넷플릭스에서 다운받아온 흑백 요리사를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정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잠을 안 잘수록 스타 적응에 유리해서 승객들 대부분이 다들 안 자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편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집보다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착륙하기 3시간 전이 됐을 때쯤 두 번째 기내식을 주는데요. 저는 두 번째 기내식으로 파스타를 골랐습니다. 파스타가 맛이 없다는 후기가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12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착륙할 때가 되어서 강아지 가방은 접어주었고요. 저 멀리 인천국제공항이 보이네요. 여행이 아무리 재밌어도 결국 우리나라만큼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요. 밤비는 비행기를 많이 탑승해봐서 이제 착륙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혼자 저렇게 얌전히 잘 있습니다. 우리 밤비 정말 프로 여행견답죠?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비 12시간 비행 정말 수고했어. 비행기 내리자마자 밤비를 강아지 가방에서 꺼내줬어요. 밤비가 12시간을 비행기에 있었어요. 여행의 또 다른 말은 고행인 것 같아요. 밤비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렇게 달리기 세레머니를 보여주는데요. 강아지의 몸으로 비행기에서 12시간 넘게 옴짝달싹 못한 게 답답했는지 항상 저렇게 장거리 비행하고 나면은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밤비가 저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저도 같이 달려줍니다. 이제 강아지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할 건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이제 강아지와 인천공항에 동물검역을 받으러 갈 차례입니다. 비행기에서 받았던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동물이 있다고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강아지랑 같이 인천공항 동물검역 받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세관 신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관의 동물검역 직원분께 강아지와 해외여행을 하고 한국에 입국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럼 세관 직원분께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와 동물검역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는 광견병 항체가 0.5 이상이어야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고요. 확인 후에 꼭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검역 증명서는 한 장은 완전 제출용이라고 하셔서 한 장은 완전히 가져가셨습니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는 꼭 돌려받아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는 체열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받고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도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강아지 내장칩의 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기계로 강아지 몸에 있는 내장칩 번호하고 서류상의 내장칩 번호가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밤비가 유기견 출신이라서 실제 생년월일이랑 내장칩 이식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까봐 완전 난리를 쳤는데요. 그런 생년월일이랑 내장칩 이식일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아지 몸의 내장칩 번호하고 서류상의 내장칩 번호가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동물검역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고요. 나갈 때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 동물검역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무사히 입국을 하는 밤비입니다. 우리 프로여행견 밤비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자 혼자서 강아지와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별일 없이 미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도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견 밤비의 샌프란시스코 여행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